시간이 돼서 바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녁에 보통 주말 오후에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는 평일 저녁으로 한번 과감하게 행사 일정을 잡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에 진행하는 거 대비해서 약간 참석하는 발표하는 인원이 좀 작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일과 시간에 행사를 마무리 짓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진행을 하게 됐고요. 다시 한번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G캠프의 감기 걸린 박기태 총괄 책임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아메 디벨로퍼 이반젤리스트인 이동명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행사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전 행사를 참석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아메 공식 행사라기보다는 이런 개발자들과의 미트업을 통해서 그들과 소통하는 데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양식도 없고 틀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마음 편하게 행사를 진행하고자 이 행사가 기획이 됐고요.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불필요한 거나 혹은 개선되어야 할 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본사에다가 피드백을 드리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자료들은 여기 나와 있는 네이버 포럼과 페이스북에 자료가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지금 오늘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는 내용이라서 굳이 자료가 업로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966번 자료에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내용의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 감추고 있거나 물론 보안적인 부분은 감출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그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는 것이니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혹은 여기에 나와 있는 도큐먼트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이 등록을 해주신 분이 대략 한 55분 정도 되고요.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제가 조사를 했을 때 엠베드 OS 사용 경험과 상용 제품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그 두 개를 여쭤봤어요. 그래서 분포를 보니까 첫 번째 행사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첫 번째 행사했을 때는 없다가 거의 3분의 2였거든요. 거의 4분의 3 정도가 엠베드 OS 사용 경험이 없는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절반 대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엠베드 OS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용 제품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포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네, 인트로라 해서 딴 건 없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 중에 엠베드 OS랑 그러니까 엠베드 플랫폼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엠베드 OS, 엠베드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암 소속입니다. 암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분들의 휴대폰과 어떤 일렉트리컬 디바이스의 대부분이 암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고 있고 전 세계 90% 이상의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 회사입니다. 그와 더불어 IoT 디바이스, IoT 프로덕트를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부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이고 인터넷 서비스 그룹에 그 서비스 그룹에서 IoT 프로덕트를 전략적으로 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 앞에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왜 시계가 나와 있을까요? 왜 이 시계를 내놨냐면
암에서 아키텍처 사업 이외에 IoT 프로덕이라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 부분에서 가장 목적을 두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여러분들이 만들게 될 이 IoT 프로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빨리 만들 수 있는지를 솔루션으로 내놓고 있는 부서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IoT 프로덕을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뭘 고려를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어떤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는 얼마고, 그다음에 파워 매니지먼트는 얼마 정도 되는지, 파워 컨섬션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야 되죠. 그리고 RF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그 RF적인 요소를 제품화를 시키려면 RF에 관련되어 있는 설계라든지 인증 그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도 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시면서 소프트웨어는 또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또 고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OS가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 때 하드웨어적인 거 이외에 추가로 또 고려해야 되는 게 OS 그리고 시큐리티 그리고 어떻게 디버깅 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쉽게 한 4단계만 거치면 제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시작을 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움을 받든지 구글의 도움을 받든지 뭐 다른 타 회사의 도움을 받든지 어떤 플랫폼 회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여러분들이 구상하시는 제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에서는 이러한 필요한 니즈들을 도식화시켜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런 IoT 디바이스를 만들고 그 디바이스 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눅스 OS라든지 뭐 아두이노를 만든다든지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ESP32 시리즈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IoT 디바이스를 만들죠. 그리고 그런 IoT 디바이스들이 어떤 통신을 하게 될 거예요. 통신을 하게 됐을 때 이더넷을 쓸 수도 있고 와이파이를 쓸 수도 있고 뭐 블루투스, 로라, 뭐 셀룰러망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서 클라우드에 올려서 대시보드를 꾸미든지 아니면 바로 휴대폰으로 BLE를 이용을 해서 유저 앱을 이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 정보를 뿌린다든지 컨트롤 한다든지 혹은 DB로 보내서 어떤 데이터를 가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게 트렌드입니다. 요거 말고 사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이게 제일 대표적인 개발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암은 뭘 해줄 수 있느냐? 암은 대표적으로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고 있는 엠베드 OS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통신 방식들이 엠베드 OS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디바이스에서 올려주는 데이터 혹은 로라의 이런 데이터 혹은 커넥티비티 관련된 부분 뭐 예를 들면 셀룰러를 쓸 때 글로벌 로밍을 쓸 때 나는 어떤 다른 나라에 갔을 때 통신 방식이 구애받지 않고 이 심 하나로 혹은 플라스틱 심 하나로 모든 서비스를 다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커넥티비티 매니지먼트 서비스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이런 디바이스가 예를 들어서 100개 정도까지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000개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가 10,000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10,000개 정도 된다 그러면 그네들의 아이디, 그네들의 리소스 관리를 반드시 누군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까지 3개의 주요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뒷단에 API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대시보드를 꾸미고 여러분들의 앱을 꾸미시면 되는 그런 솔루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S, 클라우드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요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트라이얼을 해봐야 되잖아요. 맛보기는 할 수 있게끔 회사가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저 뒤에 데모를 놔둬놨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디바이스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170여 종의 개발 보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00개 이상의 개발 리소스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리소스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꾸미고 어떠한 뭐 특징들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정보를 보낼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디바이스 100개 정도까지는 무료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보실 수 있고, 그 100개의 디바이스 뒷단에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의 라즈베리 파이나 혹은 개인 서버 혹은 어떤 특정 다른 방식을 이용을 해서 직접 구현을 하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구현까지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데모를 빨리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 OS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는 embedOS.com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펠리온은 os.com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펠리온, 엠베드 클라우드 포탈에 들어가셔가지고 디바이스에서 올리는 자료를 바로 받으실 수 있고, 이 받아진 자료를 더케이 시스템이라는 개인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무료 오픈 그 웹 서버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다이렉트로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디바이스를 대시보드까지 바로 뿌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엠베드 OS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엠베드 OS는 이러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IoT 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오픈 소스 플랫폼입니다. 오픈 소스니까 A부터 Z까지 모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뉴피처나 새로운 기능들, 구현될 기능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감춰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자료는 다 공개가 원칙이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고, 엠베드 OS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엠베드 OS는 기본적으로 코텍스 M 코어에 적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CMSIS라는 코텍스의 스탠다드 아키텍처 룰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코텍스 M을 쓰는 그 어떤 칩이라도 포팅을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엠베드 OS를 코텍스 M에 기본적으로 탑재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포터블 드라이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개발 보드를 쓰다가 NXP 보드로 보드를 바꿔치기를 할 때 엠베드 OS에서는 다른 작업이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지원되는 IP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컴파일 명령만 바꾸면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엠베드 OS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엠베드 TLS 그리고 엠베드 크립토가 녹아들어져 있어서 시큐리티를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IoT 커넥티비티를 위한 셀룰러망, 내로밴드 IoT, cat M1, 로라, 와이선, 그리고 오늘 데모 보여드릴 와이선, 그리고 로라, 그런 것들의 스택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클라우드의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에 관련되어 있는 리소스가 녹아 들어가 있고, 엠베드 OS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툴들을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져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엠베드 OS의 솔루션 장점은 총 4개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디바이스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회로도 설계도, 그 다음에 개발 킷, OS, 툴 다 제공하니까 시장 출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리소스 혹은 OS를 이용을 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작을 하려고 할 때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개발 방법 혹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개발 보드,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면 검색을 하면 다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계 위험에 대한 감소가 특징입니다. 또한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어느 정도 짰다고 치고요. 그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예를 들어서 특정 벤더의 ID에서 개발을 했다면 제가 그 ID를 벗어나서 다른 칩 벤더의 ID 환경을 쓰려고 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코드는 그 ID에 굉장히 종속적으로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엠베드 OS는 실리콘 벤더들과의 같이 협력으로 만들어진 OS이기 때문에 특정 실리콘 벤더에 종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상하시는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실리콘 벤더에 국한하지 않고 바꿔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코어, 그러니까 코텍스 M 코어를 만드는 회사가 암이다 보니까 그
M 아키텍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M 아키텍처를 운영하는 OS를 만든 거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코어를 만든 회사에서 만든 OS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코텍스 M23과 M33과 같은 최첨단의 최근의 코어 V7 아키텍처 혹은 V8 아키텍처에 굉장히 유기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IoT 커넥티비티에 맞는 그런 프로토콜들을 다 지원하고 있어요. 로라, 내로밴드 IoT, 캣 M1, 스레드 와이선 등을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품화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들이 PPT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요약을 하게 되면 카일의 RTX 커널 기반이고 이벤트 스케줄러 파일 시스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팹 파일 시스템 이외에 엠베드만 가지고 있는 리틀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낸드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셀에 쓰고 읽기를 반복을 하게 되면 셀이 경우에 따라서 파괴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횟수가 20만 번, 30만 번이긴 하지만 IoT 디바이스니까 쓰고 읽기가 빈번하게 발생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팹 파일 시스템이 나쁘다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팹 파일 시스템도 나름대로 특징이 있겠지만 낸드 파일 시스템에 보다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리틀 파일 시스템이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치 통계, 그 디바이스가 어떤 리소스를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메모리 트래킹이라든지 메모리 사용 분석,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고, 저전력, 기본적으로 실리콘 벤더가 지원하고 있는 저전력 피처들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 스택, 앞서서 말씀드렸던 로라라든지 와이선, 그런 스택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스탠다드 얼라이언스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호스트 OS 기반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윈도우, 리눅스, 맥, 구애받지 않고 개발하실 수 있고, 온 오프라인 툴을 모두 다 무료로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툴로 하고 싶으시다, 온라인 툴로 하셔도 됩니다. 오프라인 ID 툴로 하고 싶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엠베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전용 ID 툴이고, 현재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0.70 버전이 현재 최신 버전인데, 여기서 ARM 컴파일러 6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컴파일러고요. 상용 컴파일러 대비 GCC 컴파일러는 코드 생성할 때 코드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성된 코드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생성된 코드가 GCC 컴파일러 대비 3분의 1 사이즈로 코드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상 관리 툴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Git, Git블럭, 머큐리얼 등을 다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드도 없고 컴파일러도 없고 할 때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각광받고 있는 머신러닝에 대한 솔루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엠베드 OS의 구조인데요. 엠베드 OS는 기본적으로 실리콘 벤더가 커버하는 부분, 그리고 ARM이 커버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 부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부분, 총 4개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이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실리콘 벤더들이 커버를 하고 있고요. 실리콘 벤더들에서 만들어 놓은 할 레이어를 가지고 와서 엠베드 OS는 그것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iCube를 사용을 하잖아요. iCube를 쓰는데 거기에 있는 할과 엠베드 OS 쓰고 있는 할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iCube에 있는 할을 가지고 와서 엠베드 OS에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잘 맞게 유기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은 뭐냐면 파트너의 종속적인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모듈,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ESP 시리즈가 아닌 벤더사 특징이 있는 것들은 벤더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벤더사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데디케이트 되어 있는 IP들은 벤더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란색 부분들은 ARM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엠베드 TLS뿐만 아니라 엠베드 OS 런타임, 엠베드 OS 코어, 그리고 엠베드 OS를 주변 둘러싸고 있는 IP 프리페럴들, 그리고 non IP 커넥티비티에 대한 오퍼레이션까지 다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유저는 어플리케이션 코드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즉 어플리케이션 코드 메인부터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여러분들 코드가 됩니다. 자, 전통적인 RTOS랑 비교를 해보면 왼쪽은 전통적인 RTOS고요. 엠베드 OS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RTOS 같은 경우에는 커널 쪽, 예를 들어서 RTOS 커널 그리고 파워 모드 관련돼서 타이머 등에 대해서는 그 커널을 운영하고 있는, 그 RTOS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커버를 다 해줍니다. 그러나 그 외에 네트워크에 연결될 때 필요한 TLS라든지 파일 시스템 혹은 그 위에 올라가는 프리페럴 드라이버들 혹은 셀룰러, 와이파이, GPS, BLE와 관련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에 대한 드라이버는 유저가 직접 머지를 해야 됩니다. 코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라이브러리까지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보통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벤더사들은 이런 것을 패키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죠. 그렇지만 세상에 뜯어보면 다 따로 놀고 있는 게 실제 전통적인 RTOS고요. 엠베드 OS 같은 경우에는 묶어놨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될 수 있는데 엠베드 OS는 다 패키징화 시켜서 묶어 놓고 릴리즈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컴파일할 때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를 해서 컴파일을 해서 빼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엠베드 OS는 현재 5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Q2에 이미 5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분포를 보면 유럽하고 미국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시아도 그에 못지않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 아시아가 골고루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사용 목적도 보면 교육 목적이라든지 개발 목적 그리고 전문 개발 영역으로 나누어서 다 고루고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분기 이후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코드에 대한 레포지토리 관리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거는 50만 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접근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패치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엠베드 OS는 2009년부터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시작한 건 2013년부터고요. 엠베드 OS 2와 엠베드 OS 3로 나누어서 개발을 진행을 하다가 2016년에 두 개를 머지합니다. 2 더하기 3에서 엠베드 OS 5가 나왔고, 엠베드 OS 5는 현재 5.14.2, 지난주 금요일 날 5.14.2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이 엠베드 OS의 릴리즈 패턴이 마이너 버전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패치를 모아서 업데이트를 했고요. 주요 메이저 업데이트는 2개월에 한 번씩 매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기가 빨랐고, 사실 따라가는 것도 버거울 만큼 굉장히 업데이트가 빨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업데이트 정책은 곧 바뀌게 되는데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엠베드 OS는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느냐, 백문이불여일견 비디오 클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소리가 안 나는 관계로 제가 친절하게 한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베드와 어떤 센서에 대한 조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센서 보드를 사용을 한다고 치고, 이런 개발 보드를 사용을 한다고 치면 아두이노 폼팩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택을 해서 PC에 USB를 탁 꼽으면 PC에서 얘를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요, 떴죠?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해서 온라인 컴파일러라든지 혹은 오프라인 컴파일러에서 컴파일된 그 바이너리를 저기로 복사해서 집어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센서 보드에 대한 내용을 os.embed.com에서 찾아서 선택을 하고, 이거군요. 선택을 하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코드 라이브러리를 온라인 컴파일러로 임포트를 하면 온라인 컴파일러에서 관련되어 있는 리소스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main.ccp에서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임포트 되는지 확인을 하고, 타겟 보드 확인하고 빌드를 합니다. 그러면 빌드를 하면 빌드 바이너리가 생성이 되고, 이 빌드 바이너리를 디바이스로 복사해주면 끝납니다. 이 전체적인 루틴은 내가 개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동일합니다. 개발을 디버깅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방식을 쓰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센서 보드를 이런 식으로 터미널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 컴파일러나 오프라인 컴파일러 둘 다 모두 빌드된 컴파일 바이너리를 카피 앤 페이스트로 보드에 붙여넣기 하면 보드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리눅스, 윈도우, 맥 다 가리지 않는 게 온라인 컴파일러고요. 온라인 컴파일러는 따로 특별하게 인스톨하거나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PC에서 바로 접근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엠베드 OS는 온라인 컴파일러와 오프라인 컴파일러 두 개로 나눠 있는데요. 오프라인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엠베드 CLI하고 IDE 환경 이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엠베드 CLI는 전문 개발 영역인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을 때는 엠베드 CLI가 가장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솔루션이고 배우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은 엠베드 스튜디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엠베드 스튜디오는 아직 정식 버전이 릴리즈가 되지 않았어요. 베타 버전으로 계속 테스트가 되고 있고 베타에 대한 테스트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비주얼 스튜디오랑 엠베드 CLI랑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엠베드 스튜디오와 같은 그런 효과를 내실 수도 있고 그 이외에 상용 컴파일러인 케일 그리고 IAR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화살표는 유기적으로 호환된다는 이야기인데 엠베드 CLI에서 개발을 하다가 이 내용을 IAR에서 임포트를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엠베드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던 어떤 코드를 익스포트로 엠베드 CLI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코드들을 GitHub에서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온라인 코어 툴은 CLI, 컴파일러, 스튜디오 요 세 개가 있고요. 디버깅을 위해서는 PyOCD, 댐링크, 오픈OCD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베드 그린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엠베드가 얼마나 무결한지를 테스트해주는 그런 툴이 되겠고 엠베드 랩스에서는 마이크로 텐서라든지 엠베드 시뮬레이터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DE 환경에서는 ARM, Keil, IAR, GCC를 대표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형상 관리 툴로 Git, Mercurial, GitHub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에서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컬라이즈 되어 있어서 특히 엠베드 코리아 포럼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굳이 타이틀이 엠베드라고 그래서 엠베드에 대한 질문을 올리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아두이노가 좋더라. 저도 박수 쳐드립니다. 저도 아두이노를 바라보고 있고 ESP라든지 다른 플랫폼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엠베드 포럼이라 그래서 나는 엠베드에 관련된 것만 올려야 된다, 차단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다 공개되어 있어요. 오픈 소스고 오픈 커뮤니티니까 아무거나 올리셔도 됩니다. 비트코인에 관련된 내용을 올리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엠베드 OS는 엠베드 이네이블드 마커가 붙어 있는 이런 보드들 170여 종을 스탠다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코텍스 A부터 코텍스 M0부터 코텍스 A7까지 코텍스 A까지 제품군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고 이런 보드가 총 170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듈 위즈넷의 위즈파이 360 같은 이런 와이파이 모듈도 여기에 모듈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들 아두이노와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컴포넌트들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발 보드 그리고 개발 모듈 그리고 개발 컴포넌트들은 엠베드 이네이블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엠베드 이네이블드는 뭐냐면 ARM에서 이 엠베드 이네이블드 마커가 있는 보드는 정상 동작함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냥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테스트 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컴포넌트가 embed.os.embed.com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컴포넌트는 이런 CI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무결하다는 걸 매번 OS 버전이 릴리즈 될 때마다 해당 내용을 테스트하고 릴리즈 되고 있고 그에 대한 테스트 렉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170여 개의 개발 보드 그리고 컴포넌트들을 모두 테스트하고 문제 없을 때 엠베드 이네이블드 마크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엠베드 랩스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시뮬레이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시뮬레이터로 말 그대로 웹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이런 보드가 실제로 동작되는 거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 켜는 것뿐만 아니라 뭐 로라, 이더넷까지도 다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가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머신러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머신러닝 엠니스트라고 해서 숫자 패턴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도 공개되어 있고 실제로 이 M7 개발 보드를 이용을 해서 이 튜토리얼을 돌려보실 수 있어요. 자료 다 공개되어 있고 어떻게 돌리는지 공개되어 있고 어떻게 컴파일하는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제품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엠베드 페스트를 이번까지 3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4월 달에 엠베드 페스트 2번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바뀐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운영 정책 관점에서는 커뮤니티 운영 관리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코드를 오픈 소스다 보니까 코드를 하다가 버그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깃허브에도 올릴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깃허브에다가 질문도 할 수도 있었고 혹은 의견도 깃허브에도 남길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리뉴얼을 하고 있는데 깃허브에서는 버그 리포트만 받습니다. 이제. 그리고 엠베드 포럼이라는 사이트에서 글로벌 포럼 사이트에서는 질문과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지어서 사용되는 정책이 바뀌었고요. 파트너 거버넌스라고 해서 실리콘 파트너들과 함께 OS를 만들다 보니까 실리콘 파트너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을 거예요. 오픈 소스 커뮤니티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사용 측면에 굉장히 포커스가 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품을 기능을 추가하는 데 굉장히 포커스가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실제로 필요한 기능들을 위주로 해서 개발이 되게끔 실리콘 파트너들과 함께 일정 간격으로 만나서 그네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관련된 의견을 엠베드 OS에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베드 OS 릴리즈 프로세스가 변경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마이너 업데이트가 2주에 한 번 그리고 메이저 업데이트가 뭐 2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됐던 거를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업데이트를 합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까지 패치를 받아서 세 번째 주에 CI 테스트를 하고 릴리즈를 하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속도는 좀 더뎌졌지만 안전성은 좀 강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OS가 지난 4월 대비해서 지금 11월 버전이 주요 메이저 업데이트가 2번이 일어났습니다. 13이 업데이트가 훅 지나갔고 OS 14가 현재 OS 14.2가 되어 있는데 OS 13의 간단한 업데이트 내용을 보면 엠베드 TLS랑 엠베드 크립토가 두 개가 분리가 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엠베드 TLS는 어떤 네트워크의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엠베드뿐만 아니라 뭐 다른 타사 OS를 쓰신다 하더라도 엠베드 TLS를 네트워크와 관련된 데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엠베드 TLS를 완전히 네트워크 쪽으로 완전히 구분을 따로 지어놓고 그리고 크립토 엠베드 암에서 진행하고 있는 PSA 아키텍처, PSA 룰에 따라서 크립토를 따로 분리를 해서 PSA와 관련되어 있는 인증을 진행을 할 때는 크립토 API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라이브러리를 따로 두 개를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엠베드 OS 5.13에서 Y성과 관련되어 있는 엠베드 TLS의 인증을 넣었고 NB-IoT의 옵티마이즈 그리고 스페시픽 드라이버에 대한 퀄리티를 좀 올렸고 특히 5.13.4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두이노 나노 33BLE에 대한 커널이 여기서 빌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두이노에서 엠베드 OS를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뒤에 보드도 나와 있는데 아두이노 나노 33 BLE 나노 332라고 되어 있는 그 보드에 엠베드 OS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넣었을까요? 아두이노는 기존에 8비트와 16비트의 프로세서를 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디바이스에 필요한 성능 요구사항들이 점차 발전을 하고 있고 그 성능을 받쳐주려면 32비트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32비트 운영체제, 32비트를 사용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런 방대 8비트랑 16비트 대비해서 늘어난 리소스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런 리소스를 엠베드 OS로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정책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엠베드 OS 5.14가 리리즈 됐고, 거기에 MQTT가 들어가서 기존에 지원되지 않았던 MQTT 프로토콜을 5.14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베드 OS를 빌드할 수 있는 엠베드 스튜디오가 0.7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쓰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트라이얼을 해보시다가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많은 에러가 날 수 있어서 공식적으로 전문 개발을 하시는데 쓰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앞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아두이노랑 엠베드 OS랑 꼼짝꼼짝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라이트라고 머신러닝에 구글에서 진행하고 있는 텐서플로우의 경량 버전인 텐서플로우 라이트의 암의 마이크로 텐서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라이트 페이지에 가보면 관련되어 있는 리소스를 확인하실 수 있고, 거기에 엠베드 OS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모두 공개되어 있고요.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유튜브 동영상도 여기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자, 엠베드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 엠베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군들은 이런 식으로 있어요. 뭐, 더 많이 있는데, 페이지상, 어쩔 수 없이 못 넣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상하시고 있는 제품이랑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비슷하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관련되어 있는 튜토리얼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트 가이드. GE에서 만든 라이트 가이드인데 미국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솔루션인데, 이 솔루션을 개발 보드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여기 들어가 보면 어떤 리소스를 어떠한 하드웨어랑 어떠한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는 튜토리얼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 하시면 라이트 가이드에 대한 컨셉을 이해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고 제품을 구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은 실리콘 벤더들과도 같이 하고 있지만 ISG 부분에서 이러한 파트너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엠베드 OS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가져가셔가지고 옆에 쌓여있는 돈처럼 여러분들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업에 엠베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암 소속 직원이긴 하지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 갖다 쓰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딱 여기까지고요. 혹시 여기까지 하시는데 지금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질문, 네. 대전에서 오신. 네. 기존의 개발 보드는 어떤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코텍스 M 코어를 사용하고 있으면 거기에 포팅은 할 수 있어요. 포팅을 할 수 있으나 내가 한 번도 엠베드 OS를 써본 경험이 없다. 그럼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최소한 1년 정도 엠베드 OS를 가지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다. 더 이상 해볼 게 없다. 그러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큐먼트가 한글화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영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가이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불친절하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난 뒤에 포팅을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공개되어 있는 보드를 이용을 해서 나와 있는 튜토리얼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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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수 있습니다. TI 이미 포팅되어 있는 보드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공개는 안 되어 있죠.
아니요. 엠베드 OS를 포팅을 그렇죠. 사이트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이트에 올라가는 조건은 예, 돈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파트너십을 맺고 거기에 보드를 올리고 하는 거는 실리콘 파트너와 암과의 어떤 계약 관계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없다는 이야기는 TI랑 암과는 요런 엠베드 OS 관점에서 오픈 소스 관점에서는 이런 이해관계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없다고 해서 이 세상에 없는 건 아니에요. 이미 포팅을 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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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클라우드 OS 어떤 거예요? 네네. 아, 엠베드 OS 리눅스, 엠베드 리눅스는 아직까지 출시 계획이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개발되어 가고 있고 리소스는 요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액세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라즈베리안처럼 리소스가 굉장히 방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시작 도입 단계고 제 경험적으로는 리눅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많으신 분들은 사용하기가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 리눅스를 접해보는 분들이라면 제가 암 소속이지만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차라리 라즈베리 파이로 시작을 하시는 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직 엠베드 OS, 엠베드 리눅스와 관련되어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일정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어요. 네. 계속 개발 단계입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뒤에 이어서 저희 파트너사인 로라완과 관련되어 있는 데모를 보여주실 건데요. 네. 네. 발표를 진행해 주시죠. 참고로 로라완 끝나고 나서 식사 못 하셨잖아요. 우리 치킨 먹으면서 발표 들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나오기 전에 한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제 지난밤에 너무 피곤한데 저는 그때 이제 태양광 업체 미팅이 있었는데 미팅 끝나고 이제 집에서 침대에서 눕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보세요, 아메이인데요. 아메이. 아메이, 저 아직 제 속으로는 영양 보충제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한 2, 3초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아메이가 아니고 내일 기치캠프에서 발표하실 거죠? 저 발표 준비 안 하고 그냥 데모만 할 건데요. 그냥 일단 발표 준비해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화면이 아직 안 나오는 관계로요. 좀 더 기다리고 일단은 그 화면 나오기 전에 제가 데모를 하나 만드는 게 있어요. 지금 이거 하나 같은 경우는 로라웬 단말기입니다. 단말기인데 이 안에 온도, 습도, 기압이 다 있습니다. 한번 이게 이 안에 지금 뒤에는 이제 배터리가 있고요. 지금 실제로 동작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한 사람당 한 30초나 1분간 보시고 끝까지 한번 돌아서 보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데모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아까 이동명 차장님이 MQTT 프로토콜을 언급하셨는데요. 그거를 응용해서 만든 ARM 엠베드 CLI를 이용해서 만든 데모입니다. 한번
한 사람당 한 1분에서 한 30초 정도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그 제목과 같이 그 ARM 엠베드 CLI 와이파이 그리고 이제 로라완 통신 데모하고 지금 이제 사례 4가지를 소개하고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세타렉과는 일단은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이고요. 저는 이제 부업으로는 이제 그 정보통신공사업에서 이제 통신 감리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스타트업으로 이제 론칭을 한 거는 피칭한 거는 저번 달에 이제 아카스마입니다. 그래서 아카스마 리더 이혜성입니다. 이제 목차는 이제 단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두 번째로 보냈던 게 ARM 엠베드 그 하드웨어 구현 스택인데요. 첫 번째 거 그 ESP8266 그 맨 위에 보시면요. 맨 위에 보면 ESP8266 보시잖아요. 그게 이제 단돈 $1 1,000원 그 칩인데요. 그거랑 그 뉴클레오 X01A2랑 연결한 보드 그리고 뉴클레오 F429GI 이게 이제 제가 직접 산 거는 아니고 직캠프 한 작년쯤에 제가 이제 암 수술했거든요. 암 수술 이제 유학 생활을 한 7년 동안 하고 그래서 몸이 너무 아파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 암 수술 끝나고 너무 심심해서 이 직캠프를 알게 돼서 이제 그때 이동명 차장님 말고 그 성함이 어떻게 되죠? 정병웅 그때 차장님을 알게 됐거든요. 그때 암 엠베드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1년 전부터 알게 됐어요. 그때 받았던 키트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제가 첫 번째는 구현을 못했는데 이번엔 부품 한 개를 더 사서 한 번째 구현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 앞으로 계속 실제 데모가 있고 그리고 산업용으로 응용한 사례가 소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ARM 엠베드 이제 소프트웨어 구현 스택인데요. 보면 맨 아래 첫 번째 그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엠베드 CLI이고요. 물론 이제 웹 컴파일러도 있지만 저는 주로는 이제 좀 엠베드 CLI를 쓰고 있고 첫 번째 이제 엠베드 임포트를 하면 헬로 NQTT가 폴더가 하나 다운로드가 돼요. 그리고 그 폴더 안에 그 IKX01A2를 엠베드 애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안에 이제 센서 라이브러리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 같이 함께 포팅이 됩니다. 보시면 일단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도 지금 이제 데모를 좀 보시는 것 같이 보시면 디스플레이 되는 게 하나가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하나는 이제 뭐 위치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로라1이고요. 로라1에 그 하나 GPS 좌표가 있는데 현재 위치랑 그다음에 온도, 습도, 기압 이렇게 대시보드로 한번 이렇게 쉽게 구현을 했고요. 저는 사실 이게 이쁘게 꾸미는 그런 뭐 프론트 엔지니어도 아니고 뭐 그쪽 풀스택도 아니고 저는 주로 관심 있는 분야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제 머신러닝 쪽에만 주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게 헬로 NQTT 폴더 안에 하나 이게 실행한 것들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보면 여기가 지금 직캠프 아이디, 그 다음에 직캠프 패스워드,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이렇게 이런 MS JSON에서 이게 쉽게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일일이
코딩한 건 아니고요. 미리 이게 미리 만들어져 있어 갖고 이가 하나로 세팅을 함으로써 쉽게 이게 그 디바이스와 이 장비 간의 그 연결을 쉽게 해주거든요.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메인 쪽에서 이제 직접 이제 코딩을 하게 된 건데요. 제가 짠 거는 실제로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제가 이 부분 헤더 파일 몇 개 넣은 거랑 그 다음에 맨 밑에 요거 이거 보시면 좀 보이시나요? 글씨는?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지금 음영 처리된 부분이 거의 제가 코딩하는 라인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엠베드가 참 빠른 프로토타이핑,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빠른 구현, 그리고 그 아두이노 같은 기분이라기보다는 좀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좀 프로페셔널하게. 저는 대학교 때부터 직장 생활에서는 카일 컴파일러나 IAR 컴파일러를 주로 썼는데요. 보통 그거는 유료 버전이고 엄청 비싸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무료인데다가 완전 대박이더라고요. 왜 대박이냐? 이거는 이제 웹상에서 컴파일러가 되잖아요. 작년에 제가 그거를 보고 와 대박. 왜 대박이냐면 웹상에서 컴파일이 된다는 게 저한테는 참 신기했거든요. 사실. 웹상에서 이제 코딩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거 이제 지금 엠베드 CLI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코딩할 수가 있고요. 라인도 지금 별로 안 되고요. 지금 보면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는 이제 맨 이쪽에 보면 이쪽에 이제 센서 디바이스가 있고 온도, 습도, 기압 그리고 MQTT 퍼블리셔가 있고요. 가운데는 MQTT 브로커를 제가 AWS 클라우드에다가 별도로 만들었고요. 그다음 서브스크라이버에서 보면 이제 여러분의 랩탑이나 우리 그 스마트폰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로라 완도 일부분들은 MQTT로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UI인데요. UI AWS의 이제 클라우드 단에 위에다가 하나 이제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하나의 대시보드를 잽싸게 만든 겁니다. 맨 위에 거는 로라웬이고 밑에 거는 아까 이제 와이파이 구동하는 데모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한번 사례를 한 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사례 1 같은 경우는 이제 로라완 기반 자가망 지능용 스마트팜입니다. 둘 다 이제 보면 오프라인용 자가망, 그다음에 온라인용 자가망. 일대로 지금 보시면 단말기가 있고요. 끝단에는 그다음에 지능형 게이트웨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트워크 서버하고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다음에 HTML 여기서 디스플레이 보여주고, 그 온라인용에서는 이제 어차피 구조는 비슷한데요. 단말기, 그다음에 지능형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 그다음에 MQTT 프로토콜에서 하나의 PC로 볼 수 있게. 왜 이렇게 따로 했냐면요. 그 제목에 보시다시피 그 농촌이나 이런 도서 산간 지역에서는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위해서 오프라인용 자가망을 꾸몄고요. 그리고 인터넷이 잘 되는 이 대도시의 도심권 지역에서는 아래와 같이 오프라인용으로 자가망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태양광 발전의 업체 미팅 한 내용이 이건데요. 참고로 이제 요 업체, 태양광 발전 업체는 좀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태양광 발전 감리, 설계, 시공 전문 회사입니다. 이제 제가 알게 된 거는 이제 한 두 달 전에 이제 정보통신교육감리교육원에서 이 기술사님이라고 이제 저를 요청하셨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 한번 차에 어제 미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태양광 발전 감시용 멀티센서 무선 로라원 RTU입니다. 지금 맨 밑단에서는 이제 태양광 이런 여러 가지가 태양광들이 있고 위에는 이제 풍력 발전 거기서 이제 PT, CT를 계층하는데 PT, CT가 뭐냐면 PT는 전압이고요. CT는 이제 전류를 계측을 해서 로라완을 거쳐서 로라완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TCP/IP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요거 단말기랑 로라완 게이트와의 통신 거리는 보통 10에서 15km고요. 근데 제가 호주에서 유학 시절에서는 제가 실제로 테스트해 보니까 100km까지 날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은 이제 산이 많고 여러 가지 빌딩들이 많아서 방해하는 지역이 많은데 호주 같은 경우는 딱 비행기 타고 내리다 보면 완전 평야지대입니다. 뻥 뚫렸다고 봐야 하나? 그런 지역에서는 통신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제 통신거리가 약간 방해가 되는 지역은 이제 하나를 더 추가했거든요. SKT, LT, 캐데먼. 그래서 캐데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군망인데요. 이렇게 전군망이랑 이렇게 꾸며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 로라완 서버랑 로라완 네트워크 서버랑 그 다음에 로라완 애플리케이션 서버 이렇게까지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왜 좋은가? 왜 굳이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공사비가 절감이 돼요. 왜 공사비가 절감이 되냐면 실제 지금 기존의 랜선 공사들은 여기 다 밑바닥에 랜을 다 깔거든요. 랜선을 보통 이제 공사 감리를 볼 때 랜선 1m당 노인 단가를 품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 품셈 계산이 불필요하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사 절감이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장 진단도 유용해지고 발전 효율도 언제든지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기상 상태 그리고 도난 방지 이런 목적으로 어제 업체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이제 3번은 뭐냐면 이제 트위터 서울날씨와 이제 3월 인터넷이군요. 이거 실제로 이제 지금 트위터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하게 됐는지 한 6개월 전에 론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팔로워가 별로 없네요. 지금 보시면 이제 트위터에 보면 트위터에 예를 들면 트위터가 3월 인터넷과 트위터가 연동한 하나의 사례인데요. 하나는 이제 보면 이제 먼지 센서를 하나 밖에 달아서 PM 2.5 공기질이 매우 좋음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트위터로 날라오고 혹은 오늘 날씨, 오늘 비가 옵니다. 이런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팔로우를 안 하는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페이스북을 많이 쓰고 트위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이제 아까 거랑 이제 비슷한 건데요. 하나는 이제 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갖고요. 보면 이제 아까 하나의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마이 IoT 봇이 오늘 하늘이 맑으네요. 등산하러 갈래요? 이게 실제로 이제 IoT 봇이 IoT 센서 데이터에서 받아와서 실제로 이렇게 라인 메신저에다가 뿌려줍니다. 혹은 뭐 또 다른 예를 보면 오늘 날씨 온도 5.3도씨 그리고 습도 93% 바람 방향 어떻게 될게 그리고 집에다 하나 센서를 달았거든요. 도어 센서를. 그러면 혜성씨 집에 방금 문이
닫혔어요. 안심하세요. 제가 가끔 이제 뭐 문을 열고 나가기도 해요. 정신 없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라인 메신저로 하나의 서비스를 론칭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머신러닝과 이제 사물 인터넷 제 주 관심 분야고요. 이거는 이제 위즈넷 LTE 캐데먼이라는 이제 통신 보드가 있는데 LTE 캐데먼 통신 보드를 가지고 하나의 이제 머신러닝으로 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암 엠베드를 쓰면서 느낀 점이 딱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정말 빠른 프로토타이핑, 구현이 빠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쉬운 컴파일 개발 환경. 왜 개발 환경이 좋냐면요. 리눅스, 그 다음에 맥, 윈도우, 그리고 웹 기반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컴파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이게 신세계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양한 하드웨어들이 오픈 소스로 제공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시간인데요. 뭐 질문 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맨 뒤에 보면 이제 제가 직접 이제 구현한 이제 산업용 디바이스들을 구현한 데모들이 있거든요. 좀 이따 뭐 끝나시면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네네. 맞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세워진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기술사님들과 이제 사장님과 박사님들과 지금 계속 토론 중에 있습니다. 네네. 네. 네네. 네. 예, 데이터량이 어차피 모니터링용이기 때문에 데이터량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 사료됩니다. 네. 네네네. 네. 네. 저 어려운 질문을,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네. 네.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만들지는 않았고요. 근데 제가 보는 태양광 그 감리한 보는 결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매트릭스는 아직은 못 만들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아, 네. 네, 지금 간단한 아까 블링크 예제거든요. 예제를 가지고 와서 저희 디바이스의 그쪽 아까 처음에 보여주신 것처럼 그쪽에 이제 호환되게 저희가 그 파일을 좀 넣어서요.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저희 모듈에.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방금 여기에 모듈에 엠베드 OS 들어가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플래시랑 램은 어느 정도 돼요? 저희 프로그램이 한 300 메가 300 킬로
바이트 정도를 코드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 컴파일 본 결과 한 200kb 좀 안 되게, 그러니까 150kB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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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린 200회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아직 200회 정도 남아 있습니다.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가요? 네, 플래시 메모리가 남아 있습니다. 네. 지원되는 보드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저장소가 나타나서 그쪽으로 드래그해서 넣으면 컴파일이 거기서 업데이트가 되는 게 호환되는 모듈에서는 그런데 저희 거는 아직 호환되지는 않고 지금 UART 상에서 저희가 파일을 넣어줘야지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저희 업그레이드 툴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네네. 제가 아까 PPT에 넣어놓고서 깜빡 잊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ESC, 그러니까 커맨드 창을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희 그리고 ESC 키를 누른 상태에서 리셋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부트 모드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파일을 넣으시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보드 저희 그 시리얼에서 키보드 키를 누르시면 네, 됩니다. 네, 네. 그게 안 되시면은 저희 업그레이드 툴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로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저희가 ADC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드, 그러니까 MCU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 EVB가 이제 보드, 그러니까 MCU 보드랑 연결해서 쓰시면은 MCU 보드에서 이제 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게 360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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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쪽은 좀 저희랑 좀 다른 부분이어서 네, 좀 네, 그 그러니까 호환이 되지만 100% 호환이 되는 건 아니라서요. 약간씩 다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간이 7시 45분인데요. 제가 큰 착각을 했어요. 시간을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잘못 계산을 했더라고요. 원래 종료 시간이 9시에 이제 추첨을 하고 끝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시간표를 보니까 제가 1시간을 뻥튀기를 해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남아있는 시간이 저희 암에 저희 히든카드인 정병우 부장님이 남아 계세요. 정병우 부장님께서 와이선 팬 데모를 설명과 함께 해주시는 그거 하나 남았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일찍 집에 보내드리는 걸로.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병우 부장님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ARM 코리아 정병우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와서 다 느끼는 게 정말 여러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쉴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개인의 무슨 어떤 그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또 혹시 다른 일로 오더라도 이렇게 뭐 좀 더 배우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좀 더 뭐 재미를 위한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대단하십니다. 참 요거 넘기려면 어떻게? 네. 됐어요. 네. 일단 메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고요. 일단 메쉬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시는 분? 네네. 그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메쉬 네트워크, 일단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그 외국 회사다 보니까 자료가 일단 영어로 다 돼 있고, 그거를 또 이제 본사한테 나 저 발표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외국 자료 같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쉬 네트워크는 이렇게 그냥 그래프처럼 이렇게 이게 지도예요. 지도인데 실제로 디플로이가 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 여기 메인 센터가 있고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트리를 타고 내려가 가지고 쭉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만약에 각각의 여기에서 뭐 회선을 연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여기 뭐 호수가 있다. 그러면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연결할 수가 있어요. RF끼리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RF로 연결하기엔 너무 먼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이쪽.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시그널 스트렝스가 제일 강한 쪽으로 스스로 이렇게 묶여져서 최대한 옵티마이즈 하는 그런 어떤 결과적으로 작은 인터넷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메쉬예요. 그래가지고 RF는 난 여기서 여기까지만 못 가는데 좀 더 끝까지 커버리지를 늘리자 하기 위해서 메쉬가 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 산간지방 한쪽 끝에 있다.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넘겨야 되면 난 잘 모르겠지만 너한테 가. 그럼 이제 이게 쭉쭉쭉쭉 타서 라우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각각의 노드들이 라우팅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있어요. 테이블이 있어서 나는 이 패킷이 오면 어디로 넘겨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메쉬고요. 여기서 이제 그 용어를 배워야 되는데 백홀은 무엇이냐? 백홀은 맨 끝에 와서 내가 인터넷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거. 그 부분을 백홀이라고 그러고요. 보더 라우터라는 것은 내가 데이터들이 다 모여서 백홀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그 중요한 노드들의 이름을 보더 라우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더는 그 가장자리잖아요. 그 가장자리를 넘어가게 해주는 라우터다. 그래서 보더 라우터고, 라우터는 그냥 라우터예요. 그냥 다 내가 데이터가 오면 중간에 이렇게 보내주고, 이 나머지들은 다 라우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머지들은 다 라우터고, 이런 것들을 엔드 노드라고 하는데요. 얘는 더 이상 어디에 라우팅을 할 필요가 없죠. 나는 그냥 데이터를 받고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엔드 노드, 얘네들은 라우터, 얘네가 보더 라우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약간 뭐 비즈니스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왜 메쉬 RF를 쓰는가? 이거를 쓰는가가 나오는데, 이런 sub-GHz, 그러니까 1기가 이하 대역에서 RF 메쉬를 쓰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공학적인 면에서 성공적인 그런 걸 가져왔습니다. 왜냐? 1기가 이하면 일단 투과율이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 벽돌 같은 것도 다 뚫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쓰는 거고, 게다가 메쉬까지 되니까
빌딩도 두고 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그 네트워크도 마련해 주니 커버리지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서 이 나비간트 리서치라는, 저도 지금 사실 배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1억 1000개의 이런 관련된 일렉트릭 미터, 그러니까 뭐 미터링 디바이스, 뭐 이런 그 계측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지금 사용이 일단 되어 있다. 그들이 IoT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2017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장점은 일단 가격이 싸고 로우 파워 컨섬션, 그러니까 파워를 적게 먹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다만 단점은 데이터 레이트가 낮아요. 그래서 대용량으로 뭐 큰 데이터를 보는, 사진 같은 걸 보낸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키워드가 와이선 팬인데, 와이선 팬은 뭐를 의미하면 와이어레스 스마트 유비쿼더스 네트워크 필드 에리아 네트워크. 이 말은 많은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이선이 무엇이냐? 와이선은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를 한 것처럼 스탠다드예요. 그 이전에는 뭐 이런 802.15.4 당연히 스탠다드가 있죠. 그런데 IoT에 집중한 스탠다드인 겁니다. IoT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섭기가헤르츠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스탠다드고요. 그리고 메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1기가 이하에서는 그 비면허 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면허 대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면허 대역들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 비면허 대역은 지금 여기에서 그것도 와이선 팬이 사용하는 대역은 917MHz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엠베드 OS가 좋은 점은 아시다시피 사용하면서 내가 코딩을 다 바꿀 필요가 없이 그냥 제이슨 컨피규레이션에서 숫자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와이선을 시스템을 다 만들었어요. 거기서 내가 미국은 어떻게 하지? 그럼 여기서 숫자를 그냥 1번만 딱 적어주면 돼요. 우리나라는 9번입니다. 9번에 맞춰서 딱 하면은 와이선이 여기에서 동작을 해요. 이 비면허 대역에 정확하게 맞춰서. 비면허 대역이 맞지 않으면은 당연히 다른 그 RF와 충돌이 나겠죠. 그래서 동작을 하지 않거나 잘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그 면허 대역을 딱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자, 그러면은 그 1기가 이하 대역에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은 알았어요. 뭐 투가도 돼요. 그러면은 더 넘어가서 이 FAN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와이선 얼라이언스라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아예 이거를 이제 스탠다드를 만드는 걸 넘어서서, 이제 이거는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소프트웨어 스택을 만들어 놓으면은 검증까지 하자. 왜냐면 검증을 받은 그 소프트웨어 스택은 사람들이 더 믿고 잘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와이선 얼라이언스에 저희가 만든 공짜 소프트웨어를 검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계속 진행 중이고요. 뭐 아마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면허 대역이면은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 비면허니까 뭐 나는 이쪽 채널 쓸까 이쪽 채널 쓸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실제 뭐 공장이나 뭐 그런 데 가면은 뭐 이상한 뭐 와이파이 노이즈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 뭐 RF 대역은 완전 막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RF가 아예 막혀가지고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프리퀀시 호핑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특정,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클래스 2로 16채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채널을 이렇게 그 밴드위스가 있으면 16개의 채널로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요. 400kHz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렇게 뿅뿅뿅뿅뿅뿅 튀면서 피해가는 거예요. 그게 프리퀀시 호핑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어떤 특정 그 프리퀀시에 이렇게 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비면허는 완전
완전 뭐라고 해야 되나 정글이에요, 정글. 뭐 RF 뭐 여러 가지 그 시그널 전파 장애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계속 뿅뿅뿅뿅뿅뿅 튀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와이선의 장점은 아예 이것을 고려하고 그냥 애초에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빌딩 숲이나 이런 곳에 아주 적합한 그 IoT 솔루션이죠.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여기 그 무슨 산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와이선 스택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요런 그 공개된 그 링크를 따라가시면 실제로 제가 만든 데모를 그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보시고요. 요것도 저희가 그 스탠다드를 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어떤 그 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뭐 데모도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어요? 네, 질문 주시죠. 네. 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 모든 제가 정리를 안 했네요. 제가 요거를 보안 관련된 거를 제가 까먹지 않고 적어놔야 돼서 일단 TLS로 보완합니다. PKI랑.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각각의 노드마다 인증서들이 다 있어요. 와이선에서 말을 해놓은 인증서와 그 키페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백홀까지 가서 상대방과의 그 PKI 통신을 통해서 TLS로 증명한 다음에 내가 그 노드를 믿어도 된다. 그래서 그 노드를 부트스트랩하고 이제 거기서 라우팅 테이블을 정리하죠. 그 다음에 얘는 내 그룹에 들어오는 겁니다. 인증하는 보안 그룹으로.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네네. 네네. 네. 네네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홀은 IPv4는 안 돼요. IPv6만 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갖고 온 저 솔루션은 IPv6 터널러라는 걸 사용해요. IPv6 터널러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허리케인 일렉트릭이라는 서비스를 받거든요. 근데 터널러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자면 제일 좋은 거는 SKT를 쓰고 갤럭시 노트 9 이상에 된 그 디바이스에서 핫스팟을 걸어주면 자동적으로 그 핫스팟이 다 IPv6를 서포트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라즈베리 파이에서 받은 다음에 그거를 릴레이를 하게 되면 IPv6 백본을 적어도 데모 수준으로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특히요. 네. 그게 IPv6여야만 하는 이유가 이 밑에 있는 다 라우터들이 다 IPv6 라우터예요. 작은 라우터. IPv4는 사실 아시겠지만 IoT 환경에서는 IoT는 이제 너무 디바이스가 많아지고 그리고 IPv4는 사실 주소가 지금 이제 거의 다 팔렸잖아요.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IPv6에서 모든 것들을 다 구현을 한 상태고 이 백엔드 백본도 지금 다
IPv6인 거죠. 이게 만약에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이쪽도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약간 미래를 바라보고 만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IPv6를 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희 KT나 그쪽으로 해서 그 특수한 회선을 바꿔서 하던가 아니면 SKT처럼 이미 있는 그런 어떤 그 IPv6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질문? 네네. 질문? 네네. 어떤 거요? 직비요. 네네네. 직비도 사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 네네. 그래서 직비와는 조금 사실 다른 어프로치인 것이 직비와는 메쉬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직비는 저도 직비에 완전 그 엑스퍼트는 아닌데요. 직비를 사용하셨던 분들의 좀 고충은 그 얼라이언스라는 그 직비 그 얼라이언스라는 쪽에서 제대로 그 리딩을 못 해주고 그리고 인증 저기는 와이선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인증 제도도 이렇게 제대로 돼서 그 진행이 되는데 일단 그 직비가 첫 번째 있었던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공동체 그런 어떤 협의체라고 했다면 그것이 끝까지 이렇게 그 IoT까지 이어지진 못했는데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와이선 얼라이언스는 이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와이선 관련된 그 하드웨어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TI에서도 나왔고 ST에서도 나왔고. 네네네. 한 번 더 질문하시죠. 네. 다시 말씀 좀. 네. 네. 좋은 질문이세요. 보더 라우터는 지금 저희가 한계점이 있어서 지금 당장 그 구현에 약간 한계점이 있어서 원래 보더 라우터도 라우터에 가까워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그 보더 라우터는 좀 약간 특별해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그 데이터만 그 IPv6로 보내는 그 이더넷으로 보내는 역할만 하고 있고 보더 라우터가 소위 말하는 IoT 디바이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데 만들 수는 있고요. 네네, 약간 게이트웨이 같은 건데요. 콜텍스 M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K64F로 만들어 놓은 보더 라우터고요. 이론상으로는 콜텍스 A도 되고 다른 것도 되고 거기에서는 IoT를 집어넣은 펠리언 클라이언트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아직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네. 상용화할 때 모듈 만드는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질문이. 그렇죠. 지금 저기 해놓은 그런 어떤 샘플 그대로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 말씀드리는 어떤 암한테 얘기하면 어떤 그 하드웨어로 맞춰서 만드세요라고 이렇게 저희가 권장해 드릴 수는 있겠죠. 모듈이라 하면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그런 것들을 아예 딱 그 디바이스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와이선 쉴드 모듈까지 나와 있는데 MCU까지 이렇게 패키지가 된 그 깔끔한 그 모듈 타입은 아직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IoT 위크 코리아라고 저기 코엑스에서 했었던 거기서는 그 한국통신연구원 애트리도 지금 그 와이선 그 쉴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TI로 만들어진 와이선 쉴드도 꽤 많이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데모로 나온 거는 그 ST 쉴드입니다. 네, 질문 주시죠. 네네, 호흡. 네네. 네. 최종 엔드단에서 그 보드 라우터까지 멀티홉을 몇 단계까지 맥스 가능한지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연장선에서 멀티홉을 하다 보면 보드 라우터 단까지 왔을 때 데이터가 쌓여서 저 퍼스트, 세컨드 쭉 나갈 때 그 보드 라우터 인접된 그 라우터의 노드라고 봐야죠. 노드 단에서 데이터에 그 버틀렉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맥스로 쭉 갔다 오다 보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 버틀렉을 해결하는지 그 부분 두 가지를 좀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요거에 대해서는 그 본사에 굉장히 많이 질문을 했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접한 라우터는 계속 라우팅을 하다 보니까 그 예를 들자면 배터리를 쓰게 되면 배터리가 좀 많이 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설계를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본사에 물어봤을 때는 그게 8홉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거의 의미가 왜냐하면 헤더 그냥 헤더가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실제 데이터량이 너무너무 부족해가지고 데이터 레이트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포타 그 온라인 언에어 펌웨어 오버 디 에어로 한다면은 데이터량이 너무너무 부족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좀 개선을 하긴 해야겠지만 현재로서 제가 마지막 알고 있는 거는 8홉 이상은 어렵다. 8홉 이상은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얘기가 들었었어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희가 아까 이동명 차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지희가 지금 저희 그 메쉬 스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그 메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만들고는 있는데 거기서도 메쉬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지는 못해요. 네. 그리고 어느 부분은 상전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시죠. 네. 좀 안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스루프는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나요? 하고 그다음에 얼라이언스가 맺어져 있는데 네. 저 솔루션을 쓰기 위해서는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페이를 내야 되는 건지. 일단 저거는 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무료입니다. 네. 인증은 이제 저희가 하고 그 공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 스루프 인증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이렇게 만드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 상태에서는 그 홉 투 홉, 그러니까 보더 라우터랑 라우터끼리 이제 데이터 통신을 해봤는데 데이터 통신 레이트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냥 뭐 부스트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냥 저 데모 상태로 저희가 그 테스트 어플리케이션 다른 거를 돌려봤을 때 한 50 kbps 정도가 나와요. 거리도 완전 그냥 바로 옆으로 놨을 때인데도 그 정도 나오니까 이제 헤더 양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저거는 무슨 큰 데이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은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여기서 그 데모를 한번 해볼 텐데요. 데모가 잘 될 수도 있고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은 뭐 이렇게 뭐 한 번 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제가 지금 저희가 터널러를 지금 하나 설치해 놨고요.
이 터널러는 그 중국에서 쓰이는 그 IPv6 터널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용화 제품이긴 한데 지금 제가 한번 뭐 이렇게 그렇게 뭐 멋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지금 여기서 받아서 이 파란 선을 타고 그 여기 IPv6 이더넷이 들어온 다음에 이게 그 보더 라우터입니다. K64F 보더 라우터가 돼서 여기를 타고 지금 요 라우터와 지금 통신을 하고 있고요. 저기 그 데스크 쪽에 하나도 그 라우터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 저쪽 끝에 그 저기 뭐 탕비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쪽에도 라우터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모를 확실하게 보여드려서 이게 동작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면은 제가 랜덤한 숫자를 하나 받아야 돼요. 랜덤한 숫자를 좋습니다. 7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짠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7로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그 Y선 그 여기를 갖고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 얘가 OA니까 OAE. 자, OA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OA 리소스. 그리고 패턴은 자, 지금 이게 지금 막 이상한 걸로 되어 있는데 7초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7초. 카피 페이스트. 카피 페이스트.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라이데일 M2M으로 지금 저기 있는 그 보더 라우터가 얘한테 그 아이고 지금 이 데이터가 안 보이는군요. 아, 잠시만요. 잠깐만요. 듀플리켓. 듀플리켓 됐다. 그래서 지금 7초로 되어 있고요. 7초로 되어 있으니 블링킹. 제가 아주 대단한 거를 만들어 오진 않았고요. 그냥 돌아가는 그 소중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트리거라고 해서 샌드를 하면 여기서 아이고. 자, 여기서 요쪽에 예. 요쪽에서 이게 7초여야 되거든요. 3, 4, 5, 6. 자, 다시요. 1, 2, 3, 4, 5, 6, 7. 예, 맞죠? 예. 7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작은 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 서버와 저 미국에 있는 서버거든요. 미국에 있는 서버와 이렇게 데이터도 다 오고 가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이 다른 그 쪽에서도 많이 고려가 되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디플로이가 되려면은 한참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이런 프로토타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어떤 기술 동향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정병호 부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엠베드 페스트는 어떻게 오후에 일 마치시고 와가지고 오후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이런 솔루션이 있고 이런 솔루션을 뭐 개인적으로라든지 회사 입장에서라든지 혹은 사업적으로라든지
네,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를 기원하는 입장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행사는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행사이고 이 행사를 한국에서도 똑같은 방향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제 개인적인 소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벤트입니다.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약속드렸던 대로 네, 선물이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